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요. 제가 수치를 무릅쓰고 이곳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정말 어디 가서 밝히거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전 결혼 전 자상하고 천사 같기만 한 예비 신랑과 마냥 저를 예뻐해 주던 시댁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딱 와닿았던 일이었으니까요. 모두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나게 되었던 것은 바로 회사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옮기며 다니게 됐던 직장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처음 예비 신랑과 저는 업무적인 것 이외에는 나눌 것이 없는 대면대면한 사이로 직장 동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잘생긴 데다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에 여성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런 예비 신랑에게 저는 딱히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저는 사내 연애를 딱히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다 직장이란 곳에서 누군가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졌거든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먼저 대시를 해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예비 신랑 또한 여성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인지 저에게 처음부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 다닌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예비 신랑이 먼저 갑작스레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회사 일로 함께 야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그가 모바일로 영화 티켓을 선물하며 함께 보러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쑥스러워하며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 그가 왠지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비 신랑과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고 저희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사귄 지 1년 만에 앞날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그의 청혼에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데다 쾌활하고 오롯이 저만 생각해주는 한결같은 그의 모습에 그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후 처음 예비신랑 집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채였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막장 시부모님 같은 사람들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잔뜩 시집살이를 시키며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주말에 불러 일을 시키는 그런 막되먹은 시부모님이요. 하지만 저의 걱정과 다르게 예비신랑의 시부모님들은 정말 다정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인 예비신랑보다 저를 더욱 예뻐하며 챙기셨으니까요. 어떨 때는 제가 시부모님의 친딸이 아닐까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아가, 네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새벽에 노량진 가서 꽃게랑 전복이랑 해산물들 사와서 해물탕 좀 끓여봤다. 네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사돈 어른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음식 몇 가지 해서 싸놨으니까 이따가 가지고 가고. 그래, 우리 예쁜 새아가 많이 먹어라. 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음, 해물탕,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매번 챙겨주시고 어머니가 하시는 음식들 하나같이 너무 맛있다며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세요. 늘 감사해 하시면서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지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죄송하기는 이렇게 귀한 예쁜 딸을 며느리로 주시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할까?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해주려무나. 네, 어머니.
대신 밥 다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너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영준이도 안 하는 일을 왜 네가 하니? 그냥 편히 앉아서 쉬렴. 시킬 일 있으면 영준이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맨날 뒤에만 예뻐하고 엄마 자식은 나라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우리 새아가를 부려먹겠다는 이야기니? 이놈아, 정신 차려. 요즘은 그러다 마누라한테 쫓겨나. 결혼해서 우리 새아가한테 못하기만 해봐. 아주 내가 홍군형을 내줄 거야. 알겠어, 알겠다고. 이미 지한테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비 신랑과 함께 시댁에 갈 때면 저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의 투닥거리는 장난에 웃음보를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었죠. 제가 무슨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까지 만날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시부모님께 제 친부모님처럼 잘하기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친구들은 제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부러워 죽으려고 했거든요. 신랑도 너무 괜찮은데 시부모님들까지 좋으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니라는 시기였죠. 그리고 그 부러움은 회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의 예비 신랑과 저의 결혼 발표 후 많은 동료 여직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아빠는 밤낚시를 좋아하셨는데 낚시를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만 것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빠의 소식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갑작스레 닥친 불행에 저와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쯤 저희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바로 그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조문객을 맡고 곁을 살피며 아빠를 화장에 납골당해 모시는 일까지 예비 신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나갔을지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빠를 보내고 제가 가장 걱정하던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바로 갑작스레 혼자 남겨진 엄마가 많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까지 예비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정말 엄마는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예비 신랑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해봤는데 우리 결혼하게 되면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건 어떨까? 장인어른 떠나보낸 지도 얼마 안 되고 장모님이 혼자 계시면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자기야, 정말 그래도 될까? 나야 그러면 정말 고마운데 그렇게 하면 시댁에서 많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나도 너무 죄송하고.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먼저 그러는 건 어떻겠냐고 나에게 물으시더라. 장모님 혼자 계시는 게 많이 걸리셨나 봐. 자기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도 정말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 울지 마. 자기야, 그러니까 힘내. 자기 곁에는 언제나 내가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응, 그럴게. 사실 저에겐 아빠가 떠나면서 유산으로 받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예비 신랑 집의 형편이 안 되는 걸 알고 그 아파트를 저에게 신혼집으로 쓰라며 주시려고 했었는데 제가 거부했었거든요. 마음은 정말 감사했지만 저희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분수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집이었고 힘들더라도 전 스스로 일과 살림도 집도 해나가고 싶은 바람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아빠는 전셋집을 해주시겠다며 강하게 나오셨고 그것까지 거부할 수 없었던 저와 예비 신랑은 전셋집을 받는 대신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예비 신랑이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왕 아빠에게 받은 유산이니 그곳에 엄마와 저 그리고 예비 신랑이 함께할 보금자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 두 사람이 엄마와 아빠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면 떠난 아빠를 계속해 생각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빠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아빠를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며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게 하시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49제가 끝난 뒤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하며 엄마와 들어가서 살게 될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예비 신랑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지만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두 분께서 사시고 계시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예비 신랑도 시부모님을 부양하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은 간소하게 집안 혼수 몇 가지를 해오고 제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며 모아두었던 돈으로 들어갈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예비 신랑의 집에 비해 제법 사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제가 따로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우리 두 사람 결혼 준비하는데 나는 별로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형편이 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 모시고 살기로 한 거 생각하면 내가 더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 그러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지?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갔고 아빠가 떠난 빈자리도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예비 신랑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이가 아는 선배 회사로 스카우트 되어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최서방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갔다니? 아이, 최서방이 너희들 결혼 준비한다고 몇 번 빌려갔었다. 집 인테리어 비용이랑 혼수 준비를 너 몰래 할 게 있다면서. 너 걱정한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말 안 했었는데 혹시 최서방한테 개인적으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동안 빌려간 돈만 해도 1억이 넘어. 뭐? 1억이나? 그동안 나한테 그런 소리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최서방이 이상한 짓 할 사람도 아니고. 엄마 미안한데 일단 최서방한테는 모르는 척 해줘. 내가 기회 봐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최서방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래. 일단 지혜 네 말대로 모르는 척 하고 있으마. 저희 집이 잘 산다고는 하나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런 거금을 예비 신랑이 빌려갔다는 엄마의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랑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지 정말로 저 모르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혼수 준비할 돈이 필요했나 싶기도 했고 그도 아니면 그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게도 말입니다. 제 뒤에서 그가 시부모와 작당하여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까맣게도 모른 채 어느 주말 들어가 살게 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그이와 중간점검차 갔던 날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확인하며 잘못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으며 현장 소장님께 추가로 요청한 부분들을 정리했었죠.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치고 전 회사 일이 밀려 주말 근무를 하기 위해 회사로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 신랑은 좀 더 집을 둘러보겠다고 남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회사로 가기 위해 아파트를 나왔는데 실수로 차 키를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차 키를 가지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예비 신랑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에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 지금 내 말 못 믿냐? 지혜 걔 멍청해서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니까. 이 아파트도 우리 부모님 명의로 돌려주기로 약속했어. 우리 장모도 지금 사위 사업한다고 1억 넘게 빌려줬다니까. 아주 순진한 두 모녀가 내 말이면 껌뻑 죽는다고.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잠깐 돈만 빌려주면 돼. 이 집 지혜가 우리 부모님 명의로 돌려주면 바로 대출받아서 내가 이자까지 후하게 쳐서 갚아줄 테니까. 이 아파트가 얼마짜린데. 솔직히 네가 빌려줄 돈 이 집 가격에 비하면 아주 껌값이다, 껌값. 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친구와 통화를 끝낸 그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스피커 폰으로. 엄마, 내가 보내준 사진 봤어? 아파트 정말 죽이지? 조만간 엄마랑 아빠가 살게 될 집이니까 이사 준비 잘하고 있으라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지혜한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장모님 살고 있는 처갓집으로 들어가 장모님이랑 살자고 하고 이 아파트 엄마랑 아빠한테 주자고 할 거니까. 아들 잘 둬서 이게 웬 호강이니? 우리 영편에 강남의 아파트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내가 시킨 대로 지금처럼 지혜랑 장모님한테 잘하라고. 비유 맞추기 힘들다고 자꾸 짜증 부리지 말고. 내가 사업자금 전부 마련할 때까지는 두 사람한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아파트 엄마랑 아빠 될 거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다 돈 빌려주기로 했어. 이런 기회 우리 인생에 또 올 줄 알아? 알겠다, 알겠어. 아주 결혼만 해봐.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못 시켰던 시집살이나 시집살이는 전부 다 그것에게 시킬 테니까. 처먹기만 잘 처먹었지. 정말로 내가 그냥 앉아있으랬다고 어쩜 우리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니. 제 시어머니는 지 주둥이에 음식 해다 바치느냐고 죽으려고 하는데 싸가지 없는 것.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랑 아빠 고생한 만큼 지혜네 집 단물 모조리 쪽쪽 다 뽑아먹을 생각이니까 지혜네 재산 전부 우리 거나 마찬가지라고. 장모님 죽으면 그 재산 전부 지혜 거 될 테니 그때는 지혜 재산 전부 내 명의로 돌리자고 해야지. 그때는 세상 지 혼자인데 내 말 안 듣고 배기겠어? 아들, 듣기만 해도 정말 좋다. 그 많은 재산이 전부 우리 거라니.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 우리 아들이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구했다니까. 엄마, 내가 지혜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알아? 멍청해서 내 말 잘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지혜네 집에 재산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도 다른 놈이 그거 알고 채가기 전에 미리 지혜 꼬신 거잖아. 처음엔 몰랐는데 부잣집 따님에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거 알고 나중에 이게 웬 횡자냐 했다니까. 그래도 너 지혜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지금 너 회사 나와서 자기 이름 팔아서 사업 시작한 거 알면 가만히 안 있으려 할 거다. 네 장모한테도 돈 빌렸다면서? 에이,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 엄마, 걱정하지 마. 지혜랑 장모님 다 내 손바닥 아니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저는 예비 신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피눈물을 흘렸죠. 저는 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아니 그 자식은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저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순수한 척, 오직 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시부모님 또한 세상에 둘도 없는 시부모님인 양 행동하며 저를 속였던 것이고요. 게다가 그 자식은 자기 재산도 아닌 제 아파트를 이용해 친구들을 속여 돈까지 꿔가며 사업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떠나신 아빠가 저한테 남겨주신 유산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옮겼다고 거짓말을 한 채 그동안 저를 이용해 돈을 끌어모아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가며 그 자식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철저히 망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속였다면 재수없게 똥 밟았다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제 친정엄마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돌아가신 아빠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유산까지 건드리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복수를 하기 위해선 일단 그 자식과 그 자식 놈의 부모님을 속이는 일부터 잘 해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기 전까지는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절대로 모르도록요. 하지만 예비 신랑한테 저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지라 저는 그를 조금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고민이 생겼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우리 그냥 강남 아파트 들어가지 말고 전셋집 구해서 살까? 엄마도 아빠랑 살던 집에서 나오시는 거 내키지 않아 하시는 것 같고 아직 그렇게 좋은 집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면 아빠 유산으로 받은 집 일단 엄마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아예 돌려드릴까? 갑자기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아? 장모님도 혼자 지내면 외로우실 테고. 안 그래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는 혼자 계시는 거 전혀 외롭지 않대. 요즘 친구들이랑 여행까지 다니신다니까? 우리가 곁에서 돌봐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는 자기랑 둘만의 신혼을 즐기고 싶은데 자기는 싫은 거야? 나만 자기랑 둘만 있고 싶어 하는 거냐고. 정말 섭섭해지려고 하네. 다, 당연히 나도 섭섭하지.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건 무리일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 혼자 계시면 아프실 때 누가 돌봐드려? 안 그래? 그런가? 알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까 말까, 엄마한테 돌려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척하며 예비신랑의 마음을 한동안 몇 번이고 들어 떠났다 했습니다. 그리곤 예비신랑의 설득에 다시 친정엄마를 모시고 제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로 마음을 정한 척 했죠. 예비신랑한테 다시 매우 고마워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시부모님의 초대로 예비신랑의 집에 가서 오랜만에 밥을 먹게 되었고 예비신랑 놈과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는 저한테 마음을 쓰는 척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세아가, 사실 오늘 밥 먹자고 너희들을 부른 거는 세아가 너에게 따로 할 말이 있어서다. 예?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요? 영준이한테 들었다. 네가 사돈댁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미안해한다고?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예비신랑과 저 원수 같은 예비시댁의 꿍꿍이를 몰랐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예비신랑 보고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먼저 권유했다고 했을 때 감사하면서도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꿍꿍이를 알게 된 지금은 그것이 나와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하는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맙기는커녕 아주 예비신랑과 그의 집안을 전부 뒤집어 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티를 내면 안 되었던 저는 일부러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하는 척했죠. 아, 어머니,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저희 친정엄마가 어머님과 아버님한테 영준 씨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제가 몹시 미안해하는 척을 하자 속아 넘어간 건지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해주는 척 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더라고요. 그런 말 마라. 난 세아가 너를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사돈어른 떠나시고 사부인이랑 세아가 네가 힘들어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 너는 그냥 우리 영준이랑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난 더는 바랄 게 없어. 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운 거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우리 영준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면 되는 거다. 영준이가 무슨 말을 하든 믿고 잘 듣도록 해라.
알겠니? 예, 어머니. 위로하는 척하며 어떤 의도로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바늘로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며 바랄 게 없으신 건지 묻고 싶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 안쓰러운 척 연기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던지 당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선 다 때가 있는 법. 저는 예비 신랑 놈이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여기며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철저히 밟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 놈이 저에게 건넨 말에 드디어 그때가 왔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알지. 우리 부모님이 장모님 모시고 살라고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셨지만 장모님 모시고 살라고 해주신 것 자체가 두 분이 정말 크게 희생한 거란 사실을. 솔직히 본인 아들을 처가에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요즘 며느리들도 시댁살이 안 하는 마당에 자기 아들이 처가살이 하게 한다는 게 정말 큰 희생과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거야.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두 분께 늘 죄송하고 감사해. 앞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자기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께 은혜 갚고 싶다고? 그럼 정말이지. 어떻게든 지금까지 받은 것들 전부 자기랑 자기 부모님께 갚고 싶어. 그러면 말이야,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자기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그 조건만 들어주면 나 정말 장모님 평생 모시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조건? 우리 엄마까지 모시고 사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당연히 들어줘야지. 그렇지? 역시 자기가 최고야. 간단한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건데. 그러면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내일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자. 어? 무슨 계약서?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계약서기에 자기 부모님도 같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건 내일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일단 지금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서 내일 자기랑 집에 가겠다고 할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무구한 얼굴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결전의 순간이 찾아왔죠. 저는 예비신랑 놈과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갔고 다 같이 거실 소파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 놈은 제가 소파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계약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혼전 계약서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나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장인어른이 자기한테 물려주신 강남 아파트 우리 부모님께 증여하겠다는 내용이야. 물론 세금도 자기랑 처가에서 책임지고 내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그 정도는 우리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지? 저는 일부러 친절한 목소리로 예비 신랑놈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그러면 자기랑 나랑 우리 친정엄마는 어디서 살아? 거기 자기랑 나랑 우리 친정엄마가 같이 살기로 하고 인테리어 한 거잖아. 아가,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가 너희 친정에 들어가서 사돈댁이랑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영준이랑도 이미 다 이야기 끝냈다. 그런 간단한 문제를 뭘 고민하고 그러니? 하지만 거기 인테리어 하느냐고 제 돈도 많이 들어갔고 엄마 방이랑 거실 빼고 전부 저희 스타일로 꾸몄는데요. 신혼부부 스타일이라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는 안 맞을 거예요. 그거 마침 잘 됐네. 우리가 들어가서 신혼부부처럼 살면 되겠어. 안 그래, 여보? 맞아요, 여보. 우리가 들어가서 신혼부부처럼 살면 되겠네. 착한 며느리 덕분에 우리가 아주 호강하게 생겼어. 자기야, 나 믿지?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에 어서 사인해. 읽어볼 필요도 없다니까. 제가 순순히 계약서를 받아들며 볼펜을 들자 예비 신랑놈과 시부모님들은 뜻대로 일이 풀린다고 생각했는지 좋아 죽는 표정으로 입꼬리를 실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펜을 들어 계약서 서명란에 크게 X 표시를 한 후 계약서를 쫙쫙 찢어 예비 신랑놈과 시부모님 얼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사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미친 것들아.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찻잔에 들어있던 물을 세 사람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예비 신랑놈과 시부모님이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냐? 아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그것도 감히 네 시부모님한테. 얼어 죽을 시부모님 좋아하시네. 계약서에 사인하라며? 이게 내 대답들이다 이것들아. 저기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것도 나랑 우리 부모님께. 무슨 짓? 바로 이런 짓이다 이 자식아. 그리고 저는 바로 예비 신랑놈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혼전 계약서 좋아하시네. 누가 너희 같은 사기꾼 집안이랑 결혼한대?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다. 난 이 결혼 못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이미 이야기해서 끝내고 왔어. 나 이 결혼 안 한다고. 절대 못 한다고. 알겠어? 자기야, 갑자기 결혼을 못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자기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나는 장모님 모시고 살려고까지 했는데 자기는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아파트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자기한테 뭐든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그 아파트 하나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어서 아까워서 이러는 거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부모님도 자기를 얼마나 친딸처럼 여기며 챙기셨는데. 야, 너희 부모님이 나를 친딸처럼 두 번 여겼다가는 아주 내 장기까지 펴서 팔려고 하겠다. 끝까지 속이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너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라며? 내가 멍청하고 집에 재산이 많아서 좋아? 우리 집 단물을 모조리 쪽쪽 다 뽑아 먹어? 그도 모자라 우리 엄마한테 결혼자금 부족하다고 속여서 네 사업자금으로 1억 넘게 빌리고 친구들한테는 우리 아파트 곧 너희 부모님 아파트 된다면 사기쳐서 사업자금까지 빌렸지? 내가 그날 다 들었거든? 그날 니놈이 니놈 엄마랑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떠들어대는 소리를? 그러면서 저는 인테리어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예비 신랑놈과 확인하러 갔던 날 제가 회사로 간 줄 알고 예비 신랑놈이 시어머니와 떠들며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예비 신랑놈이 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순간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결혼 좋아하시네.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냐? 우린 여기서 끝이야. 끝이라고. 너랑은 파혼이야. 우리 엄마한테 빌려간 돈도 당장 갚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간 네 놈이랑 네 부모까지 전부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알겠어 이 사기꾼아?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자기가 여기서 나 버리면 나 정말 끝장이라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갚으라고. 사업한다고 친구들한테 빌려서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래 야가, 네가 여기서 우리 영준이 버리면 정말 우리 영준이는 끝이란 말이다. 끝장이라고. 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사돈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 준다고 너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니. 그냥 영준이랑 결혼해서 살면 안 되겠니? 내가 바라는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다. 아이고 아줌마, 저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신다는 분이 저희 아빠가 물려주신 제 아파트는 왜 노리시는데요? 그리고 당신이 아들이랑 통화할 때 뭐라 그랬어? 결혼만 하면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전부 시키겠다고? 내 비유 맞추기 힘들어. 앞으로는 내 비유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 아들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찌 되든 말든 그건 당신들 사정이니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이 저지른 일은 너희들이 뒷감당해. 저 자식이랑 나는 이제 남남이니까.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놈이랑 시부모님이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야, 나 버리지 마. 나 정말 자기 사랑해. 자기 없으면 나 못 산다고. 전부 이거 놔. 이것들아, 당장 놓지 못하겠어? 자기가 다시 나랑 결혼한다고 할 때까지 나는 자기 못 놔. 아니, 안 놔줄 거야. 그래, 아가야. 우리 영준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까지 절대 못 놔준다. 우리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때 밖에서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런 벨소리 때문인지 놀란 예비신랑놈과 시부모님이 방심한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세 사람을 뿌리치며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들이닥친 건 바로 예비신랑놈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시댁으로 가기 전 제가 미리 예비신랑놈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부모님에게 제 아파트를 주기로 한 적이 결코 없고 파혼을 할 예정이라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예비신랑놈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니 당장 받으러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의 연락으로 모두 불이 났게 달려온 것입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인지 예비신랑놈의 친구들이 그의 멱살을 잡고 다그쳤습니다. 야, 영준이 너 어떻게 된 거야? 재수 씨가 네 부모님한테 아파트 주기로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다 속인 거였어? 그래놓고 우리한테 사기쳐서 돈 빌려간 거냐고. 네 놈이 그랬지? 재수 씨 아파트 곧 너희 부모님 거 될 거라며. 돈 빌려주면 잠깐 쓰다가 이자까지 두둑이 차서 갚을 거라고. 그런데 재수 씨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 너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내 돈 내놔, 내 돈. 결혼할 여자랑 친구들한테 사기쳐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고 이 쓰레기 같은 놈, 이 사기꾼 놈아. 당장 내 돈 내놔. 사기죄로 고소해버리기 전에 당장 갚으라고. 갑작스레 돈을 받으러 온 친구들의 모습에 예비신랑놈과 시부모 모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놀란 것인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경기가 나 졸도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도 예비신랑놈은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집을 빠져나가며 예비신랑, 아니 그 쓰레기놈과 그놈 부모한테 큰 소리로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쌤통이다. 어디 한번 평생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 살아봐라.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고 이용하려 들면 너희들처럼 되는 거야. 알겠어? 저는 곧바로 쓰레기놈의 집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시원한 맥주 한 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생전 그렇게 시원하고 마시는 맥주는 처음이었죠. 얼마 후 예비신랑놈은 감방에 가긴 싫었던 것인지 저를 통해 엄마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전부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자까지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아주 닥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대출에 시부모님의 아파트까지 팔아도 친구들에게 빌린 돈은 다 갚지 못한 것인지 결국 예비신랑놈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자금줄이 막혀 시작한 사업이 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 후 시부모님은 허름한 쪽방에 살며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들려오는 소리로는 뒤늦은 나이 하나뿐인 아들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그 뒷바라지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인생 망치며 속이려고 했다가 세 사람 인생이 쫄딱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예비신랑 놈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제법 산다고 하는 여직원들에게 여러 다리를 걸쳐놓고는 어장관리를 했었나 봅니다. 그러다 제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연히 저희 집이 어장관리하던 여직원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모두 정리하고 저에게 올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정말 지저분한 쓰레기였던 놈이란 생각과 함께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놈한테 당한 여직원들 모두 제가 대신 복수해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놈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이미 파혼 사실이 회사에 다 퍼져서 저는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되었고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준비하던 중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한 회사가 나타났고 저는 이전의 회사보다 더욱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엄마와 같이 들어가 산다고 해도 둘이 살기에는 집이 너무 넓은 데다 아무래도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곳이니
직접 들어가 살기에는 무리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아빠와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해 살기로 정했습니다. 근원과 파혼하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엄마는 아빠와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더라고요. 엄마를 걱정하는 제 모습에 마지못해 따라 나서려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아빠와 추억이 담긴 집에 산다는 것이 슬프기보다 아빠를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다는 것에 저 또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빠를 추억할 소중한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왜 그때는 깨닫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잠깐 동안에 제가 여러 힘든 일을 겪으면서 조금 철이 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계속해 살며 누구보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인지도 고민해 보면서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의 인생을 망치거나 누군가를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까지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니까요. 누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당한 것이니 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이든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천천히 삶을 현명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요.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